세계가 몰랐던 나라 외국인이 처음 한국 와서 충격받은 것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 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집은 곧 없어질 겁니다. 저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남을 능력이 없어요. 도와줘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셨다면 어떤 기분이 드셨겠습니까? 억울하셨겠지요. 분하셨겠지요.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보여주겠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 세계의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기자들이, 외교관들이,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곧 사라질 것이다. 이 민족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 우리가 손을 떼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그 말들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불과 50여 년 전 일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젊은 시절을 보내던 그 시절에 세계는 우리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가슴이 뭉클하실 겁니다. 어쩌면 눈물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해냈구나. 정말 해냈구나. 자, 시작합니다. 때는 1953년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막 끝난 해였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그해 한반도는 말 그대로 잿더미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는 멀쩡한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리는 끊어졌고 도로는 포탄 자국으로 가득했으며 공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설은 대부분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 시절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외국인들이 남긴 기록들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보관된 외교 전문들, 영국 기자들이 본국에 보낸 특파원 보고서들, 유럽 경제학자들이 작성한 지역 분석 보고서들, 그 문서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호프리스 케이스, 희망 없는 사례. 이 단어가 공식 외교 문서에, 학술 보고서에, 신문 기사에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했습니다. 한국을 가리키는 단어로 말입니다. 당시 미국의 한 경제 전문지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도 없고 기술 인력도 없으며 산업 기반도 전무하다. 이 나라가 자립 경제를 이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의 원조 없이는 단 1년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낮았습니다. 필리핀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목록에 항상 한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시절을 직접 살아오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보릿고개를 넘던 그 시절을, 봄이 되면 쌀이 떨어져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그 시절을, 아이들이 학교에 가려면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먼 길을 걷던 그 시절을, 그 시절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으셨고, 추워도 참으셨고, 억울해도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는 그 믿음마저 비웃었습니다. 1956년 미국의 경제원조기관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수십 년 뒤에야 기밀 해제가 되어 공개됐는데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 원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장기적 경제 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없으며 국민들은 근대적 산업 노동에 적합하지 않다. 이 문장을 읽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근대적 산업 노동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 민족이,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 논밭으로 나가시던 분들이
손이 트고 발이 부르터도 일을 멈추지 않으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노동에 적합하지 않다고요. 분하지 않으십니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당시 세계의 시선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에 부임한 한 미국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워싱턴 본부에 보낸 전문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나라 국민들의 교육 수준과 정치적 성숙도를 고려할 때 서방식 민주주의 제도를 이식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당분간은 강력한 중앙 통제 체제가 불가피하며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오히려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민주주의를 할 자격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시절 이런 시각을 가진 것은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한 유명 일간지는 한국을 두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극동의 발칸, 끝없는 분쟁과 빈곤의 땅. 프랑스의 한 외교관은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낀 완충지대에 불과하다. 이 나라 자체의 국력이나 영향력은 향후 수십 년간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이다. 일본은 어땠습니까?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 경제에 대해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선 반도의 경제 발전은 일본의 지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근대화를 이루기 어렵다. 36년 동안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들을 들으셨을 때 그 시절 우리 어른들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셨을까요? 얼마나 이를 갈고 주먹을 쥐셨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말들이 단순히 외부의 시선에서 그쳤다면 그나마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아픈 것은 그 말들이 우리 안에서도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반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가? 아니면 영원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일부 경제학자들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공업화는 불가능하다. 농업국가로서 살아남는 길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농업국가, 영원히 쌀농사나 짓는 나라. 그것이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에 내린 진단이었습니다. 당신네 나라의 운명은 그것이다. 그 이상은 바라지 마라. 그 시절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 공장에서 일하던 청년들, 논밭에서 땀을 흘리던 어른들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는 모자란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196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였습니다. 82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기도 민망한 금액입니다. 당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그해 한국에 온 어느 미국 경제학자가 현장 조사를 마치고 쓴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1인당 소득 500달러를 달성하는 데는 최소 50년이 걸릴 것이다. 낙관적으로 봐도 그렇다. 50년. 그때가 2011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전망조차 낙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시절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충분히 느끼셔야 나중에 오는 통쾌함이 더 크게 느껴지실 테니까요. 1960년대 한국 정부는 경제 개발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5개년 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공업화를 이루겠다, 수출을 늘리겠다, 국민 소득을 높이겠다. 그 계획을 들은 외국 전문가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비웃었습니다. 세계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서를 검토한 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야심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계획이다. 한국에는 이 계획을 실행할 인프라도 자본도 기술 인력도 없다. 이런 계획서는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것이 낫다.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것이 낫다. 그 말을 들은 우리나라 공무원들, 기업인들, 노동자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얼마나 이를 악물었을까요? 포항제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1968년 한국 정부는 종합제철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철강 산업을 일으켜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세계은행은 차관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제철소를 운영할 기술 인력이 없다. 한국은 제철소에 필요한 원료를 조달할 능력이 없다. 한국의 제철소를 짓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3가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당신네는 안 된다고 선언한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한국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철소 짓는 돈으로 다른 산업을 키우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실패할 텐데 왜 무리를 하느냐는 말도 들렸습니다. 그 압박이 얼마나 거셌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온 세계가 안 된다고 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회의적이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제철소를 짓겠다고 나선 겁니다. 무모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객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떤 외국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제철소를 짓는다? 그것은 마치 수영을 배운 적 없는 사람이 영국 해협을 헤엄쳐 건너겠다는 것과 같다. 그 말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읽었습니다. 얼마나 분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더 있습니다. 제철소 이야기보다 더 억울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97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출이 늘고 공장이 생기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던 시절. 그런데 그 성장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당시 영국의 한 유명 주간지에는 한국 경제에 관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강의 기적인가, 모래 위의 성인가.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외국 차관과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한 것이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니다. 외채 부담이 누적되면 결국 무너질 것이다. 이미 여러 개발도상국이 이 함정에 빠졌다.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모래 위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일한 우리 어머니들이 땀을 흘리며 수출품을 만들던 우리 아버지들이 그분들의 노력이 모래 위의 성이라고요. 1973년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한 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방문 이후 쓴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개발 방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재벌 중심의 수출 주도형 성장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중산층의 부재는 결국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 지금 당장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년 안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20년 안에 심각한 위기. 그 20년은 1993년이 됩니다. 1993년에 한국이 어떻게 됐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 한국은 중화공업 육성 계획을 발표합니다. 조선, 자동차, 화학, 전자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또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선 산업을 한다고? 배를 만들겠다고? 당시 세계 조선 산업은 영국, 일본,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영국의 한 조선업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조선 산업에 뛰어들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당분간은 하청 업무 정도나 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청 업무 정도. 우리가 직접 배를 만들겠다는 꿈을 하청이나 받아라 하고 잘라버렸습니다. 자동차는 어떠했을까요? 1976년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가 출시됩니다. 바로 포니입니다.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자동차. 그 소식을 들은 외국 자동차 업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 임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이 자동차를 만든다? 흥미롭군. 그런데 과연 누가 살까? 조롱이었습니다. 누가 한국 차를 사겠냐는 거였습니다. 품질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조롱을 들으면서 우리 기술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얼마나 이를 갈고 더 열심히 일했을까요? 미국 시장에 포니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을 때 미국의 한 자동차 전문지는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소비자들은 품질에 민감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 온 검증되지 않은 자동차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검증되지 않은 나라,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그것이 세계가 우리를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1970년대 내내, 1980년대 내내 세계는 한국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웃고 한계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한국의 성장은 지속되기 어렵다. 한국은 결국 외채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말들이 쏟아지는 와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도시락을 싸셨습니다. 공장으로, 건설 현장으로, 논밭으로 나가셨습니다. 밤늦게 돌아오셔서 또 내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세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했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든 우리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무시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한 가지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잘 살아야 한다. 우리 자식들에게는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한다. 그 마음 하나로 버티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절, 그 버팀과 노력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정작 세계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으니까요. 이 나라는 안 된다. 이 민족은 할 수 없다. 1980년대 후반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이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나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1년 서울이 1988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을 때 세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일부 서방 언론은 이런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한국은 올림픽을 개최할 능력이 있는가? 안보 불안 지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
안보 불안 지역. 우리나라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프라로 수십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교통, 숙박, 통신시설이 과연 국제적 수준에 맞는가? 올림픽 개최 자격까지 의심받은 겁니다. 이 모든 의심과 비웃음과 무시가 쌓이고 쌓이는 가운데 우리는 준비를 했습니다. 도로를 닦고 건물을 세우고 선수촌을 만들고 경기장을 짓고 그리고 1988년 9월 세상은 서울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50년 전 세계는 우리를 무능하다 했습니다. 사라질 것이라 했습니다. 도와줘도 소용없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셨던 분들, 그 시절을 직접 사셨던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그 말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셨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는지 저는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무시와 조롱은 199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됐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 그 일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IMF, 그 세 글자,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우리가 더 분해야 하는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1997년 12월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나라 살림이 파탄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한국의 성장은 거품이었다. 우리가 경고했지 않은가. 외채에 의존한 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셨습니까? 그 시절 금반지를 모으셨던 분들, 퇴직금을 헌납하셨던 분들, 나라를 위해 내 것을 내놓으셨던 분들, 그 아픔 위에 세계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외국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경제의 붕괴는 예견된 것이었다. 이제 한국은 구조조정과 긴축에 쓴 약을 마셔야 한다. 앞으로 최소 10년은 고통스러운 회복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10년, 최소 10년.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또 한 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이미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통쾌한 그 반전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반에는 그 억울함을, 그 답답함을, 그 분함을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세계가 우리에게 했던 말들, 우리를 바라보던 시선들, 그 차갑고 무정한 판단들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말들은 전부 틀렸습니다. 어떻게 틀렸는지, 얼마나 처참하게 틀렸는지 다음 편에서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도 꼭 봐주십시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계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희망 없는 사례, 밑 빠진 독, 모래 위의 성,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 말들이 얼마나 가슴에 박히셨습니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을 펼쳐드리려 합니다. 그 억울함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는지, 세계가 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들이 어디서부터 나타났는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하나씩 일어났는지.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끝에 이르면 또 한 번 가슴이 조여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반전이 오기 직전에는
반드시 가장 어두운 순간이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1968년 4월 1일. 이 날짜를 기억해 두십시오. 이날 경상북도 포항의 작은 어촌마을 영일만에서 역사적인 첫 삽이 떠졌습니다. 훗날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가 될 그 제철소의 기공식이 바로 이날 열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은행은 차관을 거부했습니다. 미국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구하러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찾아낸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이었습니다. 36년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금, 그 돈으로 제철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은 그 수치의 돈으로 일본도 안 된다고 한 제철소를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두고 당시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과연 옳은 선택인가? 그 돈을 그렇게 써야 하는가?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결정이 서자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당시 제철소 건설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이야기가 훗날 여러 회고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하나같이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지 않았다. 말 그대로입니다. 24시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낮에는 뙤약볕 아래 일했고 밤에는 조명을 켜고 일했습니다. 비가 와도 일했습니다. 태풍이 와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일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 노년의 기술자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세계가 비웃을 것이었습니다. 그 비웃음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실패하면 다음 세대에게 기회가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기회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 마음으로 일했던 겁니다. 1913년 7월 3일 포항제철 1기 고로에 처음으로 불이 켜졌습니다. 쇳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쇳물이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울었다고 합니다. 땀에 범벅이 된 얼굴로 검댕이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어른 남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세계가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해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처음 성공했을 뿐이다. 품질이 국제 수준에 맞는지 두고 봐야 한다.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또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포항제철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규모를 키우고 기술을 쌓고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조선 산업 이야기입니다. 1912년 현대그룹이 조선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울산에 조선소를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대 규모로. 이 소식을 들은 세계 조선업계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영국의 한 조선업 전문지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무모한 도전 아니면 기적의 시작인가? 기사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 산업은 수백 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다. 한국은 대형 선박을 건조한 경험이 전무하다. 이 프로젝트는 막대한 자금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막대한 자금 낭비.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현대가 조선소를 짓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 할 때 외국 은행들은 대출을 꺼렸습니다. 담보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현대의 창업자는 조선소 설계도를 들고 그리스의 선박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조선소의 설계도를 보여주며 배를 주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서를 들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주문서가 있으니 대출을 해달라고. 당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방법이라고. 조선소도 없는데 주문을 받아 그 주문서로 돈을 빌려? 세상에 이런 방식이 어디 있냐고. 하지만 그것이 됐습니다. 조선소를 짓는 것과 배를 만드는 것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조선소 공사가 진행되는 한편에서 첫 번째 배의 건조가 시작됐습니다. 공사 중인 조선소 한쪽에서 배를 만드는 세계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1914년 조선소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배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띄워졌습니다. 배가 물 위에 뜨는 것을 보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또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의심이 따라왔습니다. 한 척 만든 게 뭐가 대단하냐? 계속 만들 수 있겠느냐? 품질이 국제 기준에 맞느냐? 끝없는 의심이었습니다. 그 의심 속에서 우리 조선 산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한 척, 두 척, 10척, 100척. 그리고 마침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결말은 이 이야기의 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0년으로 가겠습니다.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포니,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만든 자동차. 그런데 이 포니가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당시 현대자동차는 이탈리아의 자동차 디자이너에게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직접 배우면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엔진은 일본 기술을 들여와 연구했습니다. 처음에 시제품이 나왔을 때 외국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악하다, 마감이 거칠다, 선진국 자동차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었습니다. 처음 만드는 자동차가 수십 년 역사를 가진 외국 차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10년 포니가 출시됐을 때 국내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차라는 자부심, 그 자부심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불편해도 우리 차를 타자, 부족해도 우리 것을 쓰자. 그 마음이 모여 포니는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포니의 후속 모델이 캐나다 시장에 수출됩니다. 엑셀이라는 이름으로.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도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1910년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올림픽,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시절을 직접 사셨던 분들은 더욱 그러실 겁니다. 1910년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을 때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세계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실망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망신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시선이 아직도 우리에게 따뜻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10년대 초반 한국에 대한 세계의 일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이러했습니다. 분단된 나라, 군사 긴장이 있는 곳, 가난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한 개발도상국, 민주주의가 불안정한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올림픽을 연다. 일부 서방 언론들은 노골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인권 상황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가? 안보 위협은 없는가? 인프라는 충분한가? 지금 돌아보면 그 말들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도로를 정비했습니다. 지하철을 확충했습니다. 통역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1910년 9월 10일 서울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160개 나라에서 8,310명의 선수가 참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올림픽이었습니다. 개막식 행사는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그 개막식을 본 세계 언론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당시 미국의 한 방송사 앵커는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놀랍다.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그동안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봐왔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도 서울올림픽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세계는 서울을 보았습니다. 한강을 보았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를 보았습니다. 친절하고 열정적인 한국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달랐다. 더 좋았다. 더 발전해 있었다. 더 따뜻했다. 이것이 바뀌기 시작한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본격적인 인정을 받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번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00년대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1902년 미국의 한 경제 잡지에
한국 관련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도전, 지속될 수 있는가? 기사 내용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 성장의 질을 봐야 한다. 재벌 중심의 문어발 경영, 낮은 수익성, 과도한 차입 경영. 이것들이 한국 경제의 취약점이다. 외부 충격이 오면 한국 경제는 견디기 어렵다. 그리고 그 예측은 1900년에 현실이 됐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 이야기를 꺼내면 그 시절을 직접 사셨던 분들은 아마 가슴이 다시 아프실 겁니다. 1900년 월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실직자가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 했던 분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분들, 가정이 흔들리고 가족이 흩어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 시절을 사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리고 세계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졌다.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는가. 재벌 중심의 경제는 지속될 수 없다고. 이제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관리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들렸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당시 한 외국 경제 전문가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위기에서 회복하는데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다. 어쩌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한국의 고도성장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한국의 고도성장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금 모으기 운동,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결혼 반지를 빼셨던 분들, 아이돌 때 받은 금반지를 내놓으셨던 분들, 평생 아껴온 금부치를 나라를 위해 내놓으셨던 분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법으로 강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라가 힘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 마음으로 하신 겁니다. 전국에서 350톤이 넘는 금이 모였습니다. 23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세계가 이것을 보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믿기 어렵다. 이런 국민이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보다 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IMF가 제시한 구제금융 상환 일정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야 한다. 그 일정표가 있었습니다. 세계는 그 일정대로 상환이 이루어질지 지켜봤습니다. 10년 걸릴 것이라던 그 전문가의 말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야말로 이 대목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다음 편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말은 단순히 숫자 하나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결말이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눈물 나는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려면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0년이 걸릴 것이라던 전문가는 틀렸습니다. 그것만 지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00년대 IMF 위기가 오기 전 우리나라에서 조용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 산업 이야기입니다. 1910년대 초반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했을 때 세계의 반응은 역시나 냉담했습니다. 반도체는 첨단 기술 집약 산업이다. 한국에는 그 기술이 없다. 미국, 일본이 이미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에 가깝다.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기술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반도체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잠이 없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하지만 신났다. 신났다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힘들었지만 신났다. 왜 신났을까요? 아무도 우리가 해낼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 역설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에너지가 났던 겁니다. 1910년 삼성이 60킬로비트 디램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우리보다 3년 이상 뒤처져 있다. 기술 격차를 좁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3년 이상 뒤처져 있다.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 그런데 그 3년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1900년 삼성은 메가 디램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세계 최초. 3년 뒤처졌던 나라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 세계 최초가 됐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일본 반도체 업계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당황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안 된다고 했던 당신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상황.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인정하기를 주저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기술 개발은 지속성이 중요하다. 한국이 앞으로도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 또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조건과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900년 IMF가 터졌습니다. 세계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반도체도 무너지겠구나. 자금이 없어지면 연구 개발도 멈출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위기 속에서도 삼성은 반도체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도체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쟁사들이 투자를 줄이는 동안 오히려 투자를 유지하거나 늘렸습니다. 당시 이 결정을 두고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정은 옳았습니다. 경쟁사들이 위기로 쓰러지는 동안 우리 반도체 산업은 오히려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입니다. 세계는 또 놀랐습니다. 어떻게 위기 속에서도 성장하는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 이해하기 어려운 민족, 그것이 세계가 우리를 새롭게 부르기 시작한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 없는 사례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아직 완전한 인정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세계는 우리를 신흥국,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인식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반도체와 조선과 자동차가 아닌 전혀 다른 분야에서였습니다. 문화. 이것이 아마 가장 예상하기 어려웠던 반전이었을 겁니다. 1900년대 후반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현상이었습니다. 몇몇 나라에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 현상이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중국에서 겨울연가가 방영됐을 때의 반응을 아십니까? 일본에서 윤사마 열풍이 불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때까지도 세계 문화 시장에서 한국은 무명이었습니다. 일본 문화, 미국 문화, 유럽 문화, 그 사이에서 한국 문화는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에서 한국 드라마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세계 문화계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시아 지역 내의 일시적인 현상이다. 지역 정서에 호소하는 것뿐이다. 세계 시장으로 확산되기는 어렵다. 또 한계를 그었습니다. 또 지역 현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류가 어디까지 갔는지 그 이야기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시작되기 직전 마지막 장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07년 세계 금융위기, 또 위기가 왔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세계 경제가 출렁였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IMF 이후 회복했다지만 이번 충격은 어떻게 견디느냐? 그리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세계는 또 놀랐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쯤 되자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 연구들이 내놓은 답들이 있었습니다. 그 답들을 말씀드리려면 이제 다음 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들이 바로 진짜 반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답들 속에 세계가 50년 동안 우리를 무시하면서도
끝내보지 못했던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제철소가 쇳물을 흘렸습니다. 조선소에서 배가 떠났습니다.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두드렸습니다. 반도체가 세계 최초를 이뤄냈습니다. 올림픽이 성공했습니다. 위기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그냥 성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성취들의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면 그것이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계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됩니다. 를 증명했습니다. 세계가 한계를 그었을 때 우리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세계가 쓰러질 것이라 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다음 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도 꼭 봐주십시오.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난 두 편에 걸쳐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희망 없는 사례라고 불렀던 그 시절부터 위기를 딛고 일어서던 그 순간들까지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이야기들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 결말은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겁니다. 어쩌면 눈물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먹을 쥐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말은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50년 동안 무시당하고 비웃음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민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IMF 이야기부터 마무리 짓겠습니다. 1900년 월 우리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빌린 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550억 달러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국제통화기금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이었습니다. 세계의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2년 월 우리나라는 구제금융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10년이 아니었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그것도 만기보다 앞당겨서 국제통화기금의 한 관계자가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속도로 회복한 나라를 본 적이 없다. 전례가 없는 일. 50년 전에는 전례가 없는 빈곤이라더니 이제는 전례가 없는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반전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항제철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1900년 세계은행이 차관을 거부하고 온 세계가 안 된다고 했던 그 제철소 어떻게 됐을까요? 포스코. 지금 이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포스코는 세계 조강 생산량 기준 상위 5손가락 안에 드는 철강 회사입니다. 품질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세계은행이 밑빠진 독이라고 했던 그 제철소가 반세기 만에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포스코는 이제 다른 나라들의 제철소 건설을 돕고 있습니다. 기술을 전수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고 함께 공장을 짓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외국에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조선 산업 이야기입니다. 하청이나 받아라 했던 그 산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에서 수주량 기준 세계 1위를 수차례 기록했습니다.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전통 조선 강국들이 하나씩 경쟁에서 물러나는 동안 우리 조선 산업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청이나 받아라 했던 그 영국의 조선 산업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수십 년 전에 이미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기술적으로 앞선 선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하 163도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바다를 건너는 특수 선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선박 중 하나입니다. 그 선박의 세계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누가 한국 차를 사겠냐고 했던 그 자동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3년 현대자동차 그룹은 세계 자동차 판매량 기준 세 번째로 많은 차를 판 그룹이 됐습니다. 토요타, 폭스바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일본의 임원이 누가 살까라고 비웃었던 그 포니의 후예가 이제 일본 자동차와 세계 시장에서 정면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호주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한국 자동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현대차의 아이오닉 시리즈는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전문 매체들로부터 최고의 전기차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나라에서 온 검증되지 않은 자동차, 그 말이 얼마나 틀렸습니까? 반도체 이야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2023년 기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한국 회사가 합산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의 절반이 넘습니다. 3년 뒤처졌다던 나라가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새로운 반도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세계의 모든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인공지능의 두뇌 속에 한국의 반도체가 들어있습니다. 안 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900년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가 넘습니다. 30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 사이에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70년입니다. 세계 경제 역사상 이런 성장을 이룬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한강의 기적. 처음에는 비웃음의 뜻이 담겼던 그 단어가 이제는 세계 경제학 교과서에 실리는 단어가 됐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따라 배우고 싶어하는 모범 사례로 소개되는 단어가 됐습니다. 모래 위의 성이라고 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이 됐습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반전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경제 이야기만으로는 이 반전이 반쪽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중반부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이야기, 문화 이야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 이야기야말로 세계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입니다. 때는 2019년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아시아 영화로는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같은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 세계 영화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그 상을 비영어권 영화가 받은 것은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92년 아카데미 역사에서 처음 세계가 멈췄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다고요.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그때까지 문화 세계화에서 변방이라고 여겨졌던 나라, 경제적으로는 인정받았지만 문화적으로는 아직 글로벌 주류가 아니라고 여겨졌던 나라가 세계 영화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방탄소년단,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그룹.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시는 분들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부른 노래가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인 미국 차트 꼭대기에 오른 것입니다. 비틀즈 이후 처음으로 같은 해에 여러 곡을 빌보드 1위에 올린 그룹이 됐습니다. 비틀즈, 그 이름과 나란히 언급되는 한국 그룹. 50년 전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더 있습니다. 2022년 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공개됐습니다. 이 드라마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본 드라마가 됐습니다. 전 세계 106개 나라에서 동시에 시청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106개 나라, 대한민국 UN 회원국 숫자보다 많은 나라에서 동시에 1위였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브라질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도에서,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어 드라마가 동시에 1위였습니다. 한국어, 우리말, 우리 언어로 만든 이야기가 50년 전 외국 언론들이 극동의 발칸이라고 불렀던 나라의 언어로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 자막을 읽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시겠습니까? 미국의 텍사스 어딘가에서, 영국의 런던에서,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 사람들이 한국어 드라마를 보며 다음 화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 지금 전 세계에서 K자가 붙은 것들이 유행입니다. 런던의 10대들이 K-팝을 따라 부릅니다. 파리의 젊은이들이 한국 화장품을 씁니다. 뉴욕의 레스토랑가에 한국 음식점이 줄지어 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이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김치가 세계인의 건강식으로 주목받습니다. 막걸리가 유럽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됩니다. 한복을 입어보고 싶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납니다. 50년 전 한국에 오는 외국인은 대부분 원조를 주러 오거나 군사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오는 외국인은 우리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옵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반전입니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 문화연구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려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찾아낸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에 대한 열망입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 교육열이 수십 년에 걸쳐 인적 자원을 축적시켰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끝나고 폐허 위에서도 부모들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책 살 돈이 없어서 빌려 읽고, 노트 살 돈이 없어서 종이를 모아 썼습니다. 그 교육에 대한 열망이 반도체 기술자를 만들었습니다. 조선 엔지니어를 만들었습니다. 영화 감독을 만들었습니다. 의사와 과학자와 예술가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빨리빨리 정신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혹시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서두른다, 급하다, 이런 뜻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외국의 연구자들은 이것을 다르게 봅니다. 압축적 실행 능력,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가 10년에 걸쳐 할 일을 5년 안에 해낸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특성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생존 능력이다. 빨리빨리가 경쟁력이었습니다. 제철소를 짓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조선소를 짓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세계 전문가들이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그 속도 자체가 경쟁력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빠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릅니다. 적응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 빠름이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의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이라는 정서입니다. 이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외국어로 번역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 연구자들도 그냥 한이라고 씁니다. 억울함, 슬픔, 그리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힘, 이 모든 것이 섞인 복잡한 감정.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 동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견뎠습니다. 그 모든 슬픔과 억울함이 쌓여서 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이 예술이 됐습니다. 음악이 됐습니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드라마가 됐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왜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오징어 게임이 왜 전 세계에서 울려 퍼졌을까요? 그 작품들 안에는 한이 담겨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국경을 넘어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닿은 겁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으려는 의지는 인류 공통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이 세계의 언어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0년 전 한국에 왔던 그 외국 기자들, 외교관들, 경제학자들, 그들이 틀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부서진 건물, 가난한 사람들, 없는 자원,
부족한 기술, 그것만 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농부의 눈빛, 공장에서 밤새 일하는 여공의 손, 자식 교육을 위해 밥을 굽는 어머니의 마음, 나라가 힘들면 금반지를 내놓는 국민의 마음,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통계로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짜 자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눈에 보이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50대이신 분, 60대이신 분, 여러분이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새벽에 일어나셨던 분들, 도시락 들고 공장에 가셨던 분들, 자식 교육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셨던 분들, 나라가 힘들 때 금반지를 내놓으셨던 분들, 세계가 우리를 무시하는 동안 여러분은 일하셨습니다. 세계가 우리 한계를 선언하는 동안 여러분은 그 한계를 넘으셨습니다. 세계가 우리가 쓰러질 것이라 할 때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지금 세계가 K-팝을 따라 부르는 것, K-드라마를 밤새 보는 것, K-푸드를 즐기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자랑스러우셔도 됩니다. 아니, 자랑스러우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미국의 한 유명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20세기 가장 성공적인 국가 발전 사례, 가장 성공적인 국가 발전 사례, 50년 전 희망 없는 사례라고 했던 그 나라에 대해서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같은 종류의 보고서에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 없는 사례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이것이 반전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기적을 만든 것은 정치가도 기업가도 외국의 원조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이 살다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논밭에서,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부엌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세계가 몰랐던 나라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몰랐던 나라, 대한민국, 이제 세계는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우셨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나눠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전화로 직접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함께 나눠주십시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